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테라폼이랑 클라우드 기본 개념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자료가 보니까 주로 신입 면접 질문이랑 답변 형식이더라고요. 아, 네. 좋은 자료네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뭐 단순 정답 찾기 이런 거 말고요. 그 핵심 개념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또 그 뒤에 숨은 고려 사항들은 뭔지, 여러분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지점들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첫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테라폼의 상태 잠금, 그 스테이트 락킹 기능인데요. 이 상태 잠금에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 받으면 뭘 딱 강조해야 할까요? 상태 잠금의 핵심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여러 사람이나 아니면 뭐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인프라를 막 바꾸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네네, 동시성 문제요. 맞아요. 그 동시성 문제, 레이스 컨디션을 막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동시에 막 테라폼 어플라이가 실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태 파일이 뭐랄까 예상치 못하게 꼬이거나 최악의 경우엔 그냥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금은 딱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상태 파일을 고칠 수 있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충돌이나 손상을 미리 막고 인프라 상태 정보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아, 일관성 유지. 저도 그 개인 프로젝트 할 때 AWS S3 백엔드랑 다이나모DB 그거 써서 상태 잠금 해봤거든요. 아, 네네.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죠. 네. 근데 처음에는 혼자 하니까 아, 이게 굳이 필요한가 막 그랬어요. 근데 GitHub 액션즈로 CI/CD 만들고 또 로컬에서도 막 동시에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태 파일이 진짜 꼬이더라고요. 그렇죠. 겪어보면 바로 알죠. 그때 아차 싶었죠. 네, 궁금한 게 S3랑 다이나모DB 조합 말고 다른 백엔드 쓸 때는 뭐 다른 점이나 고려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애절 블럽 스토리지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거 쓸 때는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상태 파일을 어딘가 원격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또 잠금 상태를 관리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네. AWS의 다이나모DB처럼 애저는 그 블록 스토리지 자체에 있는 임대 기능을 쓰고요. GCP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 안에 객체를 이용해서 잠금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각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을 쓰는 거죠. 아하, 각자 방식이 있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은 잠금 메커니즘 자체의 안정성하고 성능, 그리고 또 비용이겠죠. 예를 들어 다이나모DB는 엄청 빠르고 안정적인 잠금을 제공해 주는데 대신 별도 비용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비용이 들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잠금이 실패했을 때예요. 뭐 네트워크가 갑자기 끊긴다거나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죽어서 잠금이 안 풀리는 경우, 이걸 고화 잠금이라고 하는데, 고화 잠금이요? 네, 그런 상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 잠금을 풀고 복구할 거냐, 포스 안락 명령어 같은 걸 쓰죠. 이런 걸 팀 안에서 미리 절차로 딱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잠금 기능 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외 상황 처리 방안까지 미리 생각해둬야 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잠금 설정 자체보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복구할지 팀 절차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운영 관점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 리소스의 카운트 속성을 0으로 바꿨는데도 해당 리소스가 안 지워지는 지옥 같은 시나리오. 이게 뭘까요? 표현이 정말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 생각보다는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그거죠. 테라폼 상태 파일이랑 실제 클라우드 환경이 서로 안 맞는 거. 이걸 드리프트라고 부르는데 아, 드리프트. 네. 누군가 테라폼 안 고치고 콘솔에서 직접 리소스를 막 바꿨다거나 아니면 테라폼 임포트 하다가 뭔가 오류가 났거나 심지어 상태 파일 자체가 깨졌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죠. 테라폼은 상태 파일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니까 실제 환경이랑 싱크가 안 맞으면 카운트 이퀄 0 설정을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이건 지울 대상 아닌데? 이렇게 판단해버릴 수 있는 거죠. 아, 상태 파일이 기준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리소스들끼리 서로 묶여 있는 거, 종속성 문제인데요. 종속성이요?
아직 그 보안 그룹을 쓰고 있는 EC2 인스턴스가 남아있으면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서 삭제 안 돼 하고 막아버려요. 아, 그래서 테라폼 플랜상에서는 이거 지워질 거예요 하고 보여도 막상 어플라이를 하면 실패하는 거죠. 저도 그거 경험해봤어요. 공부할 때 보안그룹이랑 EC2 묶어놓고 보안그룹 먼저 지우려니까 플랜에는 나오는데 어플라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런 경우죠. 마지막으로는 권한 보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테라폼 돌리는 IAM 역할이나 사용자가 리소스 만들고 고치는 권한은 있는데 삭제 권한, 예를 들어 EC2.terminate instance 같은 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플라인은 실패하는데 상태 파일에는 뭔가 변경이 시도된 것처럼 이상하게 기록될 수도 있어서 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와,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말씀하신 그 상태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미리 알아채거나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테라폼 리프레시 자주 돌려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테라폼 리프레시나 플랜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드리프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나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소스 중에 드리프트 7 같은 도구를 쓰면 테라폼으로 관리 안 되는 리소스나 상태와의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오, 그런 도구가 있군요. 네,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기능, 예를 들어 AWS 컴피그 같은 걸 활용해서 리소스 변경 이력을 계속 추적하고 뭔가 이상 변경이 생기면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드리프트가 생겼을 때 그냥 상태를 강제로 맞춰버리는 것, 리프레시나 임포트 같은 걸로 보다 이게 왜 생겼지? 하고 근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자꾸 수동으로 바꾸는지, 권한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런 데브옵스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아, 도구 활용도 좋지만 근본 원인 분석이랑 프로세스 개선이 핵심이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럼 이번엔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뭐 다들 아는 개념 같긴 한데 그래도 핵심을 딱 짚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이게 은근히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본질은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팅 리소스 있잖아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까지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 빌려 쓰는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빌려 쓰는 서비스 모델. 네. 흔히 말하는 리스트의 5가지 특징,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근, 리소스 풀링, 신속한 탄력성, 측정 가능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모델의 주요 속성을 잘 설명해 주죠. 근데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IT 자원을 예전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소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소유에서 소비로의 전환. 저도 처음 클라우드 쓸 때 진짜 물리 서버 사고 설치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몇 분 만에 서버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 보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그쵸. 그 속도가 혁신이죠. 네. 근데 이런 기술적인 편리함 말고 클라우드를 쓰는 게 데브옵스 팀의 그 운영 방식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클라우드는 데브옵스 팀의 운영 방식을 정말 근본부터 바꿔놓죠. 첫째는 인프라 프로비저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 예전에 인프라 하나 받으면 몇 주고 걸렸잖아요. 맞아요. 신청하고 기다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코드로 몇 분이면 뚝딱 만들어내니까 이게 개발, 테스트, 배포, 이 사이클을 확 줄여서 더 빠른 피드백을 받고 더 자주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네, 확실히 빨라지죠. 둘째는 인프라 관리 방식 자체가 변해요. 서버 관리하고 패치하고 백업하고 이런 많은 운영 부담이 클라우드 회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데브옵스 팀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나 모니터링, 성능 최적화처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실험이나 혁신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나 아키텍처 한번 써보고 싶을 때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만약 실패해도 그냥 빨리 접으면 되니까 더 과감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는 데브옵스의 핵심 가치인 속도, 효율성,
실험 문화를 기술적으로 딱 받쳐주는 강력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IAC랑 맞물려서 데브옵스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실제 업무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이랑 클라우드 사이에서 뭘 선택할지 아니면 뭐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결정할 때요. 비용이나 확장성 말고 또 어떤 걸 주로 보게 되나요? 비용, 확장성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따져볼 게 많죠. 예를 들어 보안 문제나 특정 규제를 꼭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지, 또 기존 시스템이랑 얼마나 복잡하게 엮여 있는지, 데이터 주권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는 꼭 특정 국가 안에 둬야 한다거나 하는 거요. 그리고 팀의 기술 역량이나 이걸 새로 배워야 하는 부담, 마지막으로 특정 작업이 요구하는 성능 수준, 예를 들어 진짜 응답 속도가 엄청 빨라야 하는 경우 같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무조건 다 클라우드로 가자.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겠군요. 그럼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그 IaaS, PaaS, SaaS 차이점 질문인데요. 이게 흔히 관리 책임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근데 데브옵스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 각 모델을 쓸 때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아, 네. 좋은 관점이에요. 모델별로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역할과 책임이 확 달라지죠. 먼저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가상머신,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그냥 인프라만 딱 빌려 쓰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냥 땅만 빌리는 거랑 비슷해요. 땅만요? 네. 그래서 OS 설치부터 시작해서 미들웨어,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배포, 보안 설정, 모니터링까지 거의 모든 걸 데브옵스 팀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AWS EC2나 어저의 VM, GCP 컴퓨터 엔진 이런 게 대표적이죠. 제어권은 가장 높지만 그만큼 관리 부담도 크고 전문성도 많이 필요해요. CI/CD 파이프라인 만드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할 수 있고요. 아, 자유도가 높은 만큼 할 일도 많군요. 네, 그렇죠. 다음은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요. 이건 OS, 미들웨어, 런타임까지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 공사가 다 끝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데브옵스 팀은 주로 애플리케이션 코드 배포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그리고 M레벨의 모니터링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게 돼요. AWS 일라스틱 빈스톡이나 히로쿠, 구글 앱 엔진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하죠. 개발 생산성은 엄청 올라가는데 대신 플랫폼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인프라 세부 조정 같은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끔은 플랫폼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아, 편한 대신 좀 제약이 따르는군요. 마지막으로 SaaS,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는 그냥 완전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쓰는 거예요. 가구까지 다 갖춰진 호켈방 같은 거죠. 네, 이해하기 쉽네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역할은 주로 그 SaaS 솔루션이랑 우리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 API 연동 같은 거, 사용자 계정 관리해주고 데이터 백업이나 보안 정책 설정하는 정도에 그쳐요. 지메일이나 세일스포스, 슬랙 같은 게 다 SaaS죠. 운영 부담은 거의 없는데 대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회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관리범이랑 제어권 사이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트레이드오프가 명확하네요. 저도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빨리 만들고 싶어서 파스를 좋아했는데 팀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특정 요구사항 맞추거나 비용 아끼려고 IaaS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모델들을 막 섞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섞어 쓰죠. 보안이나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좀 어떤 어려움이나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아, 그렇게 복합적인 환경이 되면 보안이랑 모니터링이 확실히 더 까다로워지죠. 첫째는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안 책임 범위가요. 아,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군요. 네. IaaS는 사용자 책임이 크고 PaaS는 제공사랑 사용자가 나눠서 책임지고 SaaS는 대부분 제공사 책임이잖아요.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각 영역에 맞는 보안 정책, 뭐 네트워크 보안 그룹 설정, IAM 정책, PaaS 플랫폼 보안 설정, SaaS 접근 통제 등등을 일관성 있게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는 통합 모니터링이 어려워요. 서로 다른 모델, 다른 서비스에서 막 쏟아지는 로그랑 매트릭을 한눈에 보고 분석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따로따로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가 주는 모니터링 서비스, 클라우드 워치나 아저 모니터, 구글 클라우드 운영 도구 모음 같은 거 말고도 뭐 데이터독이나 뉴 릴릭 같은 외부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어요.
로그 폼에 통일시키고 분산 추적 같은 걸 구현하는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관성 있는 보안이랑 통합 모니터링 구축하는 게 진짜 핵심 과제겠네요. 자, 이제 다시 테라폼으로 돌아와서요. 핵심 명령어들 init, plan, apply, destroy 이거에 대해 좀 알아보죠. 이 명령어들 기본적인 역할이 뭐고 실제 작업할 때는 보통 어떤 순서로 쓰나요? 네, 이 4개가 테라폼으로 인프라 관리하는 기본 사이클을 만들죠. 테라폼 init, 이건 작업 디렉토리를 초기화하는 단계예요. 코드를 쓱 훑어보고 필요한 프로바이더 플러그인, 뭐 AWS나 아주어 같은 거 다운받고 상태 파일 어디다 저장할지 백엔드 설정하고 필요한 모듈이 있으면 가져오고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나 코드 고쳐서 프로바이더나 모듈 요구사항 바뀌었을 때 실행해줘야 해요. 시작할 때 필수군요. 네. 그다음 테라폼 플랜. 이건 실제 바꾸기 전에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고 실행 계획을 짜서 보여주는 단계예요. 현재 코드랑 상태 파일 비교해서 어떤 리소스가 새로 생기고 바뀌고 없어질지 자세히 보여주는 일종의 드라이런이죠. 이게 실수 방지에 정말 중요해요. 의도치 않은 변경을 미리 딱 잡아낼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아웃 옵션 써서 계획 파일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어플라이 할 때 쓸 수도 있고요. 미리 보기 같은 거네요. 안전장치. 맞아요. 그리고 테라폼 어플라이. 이건 플랜에서 만든 계획을 진짜로 인프라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리소스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지우고 성공적으로 끝나면 상태 파일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요. 아까 말한 플랜 파일을 딱 지정해서 실행하면 그 계획 그대로만 실행하니까 더 안전하고요. 마이너스 오토 어프로브 옵션은 자동화 파이프라인 아니면 진짜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오토 어프로브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테라폼 디스트로이. 이건 테라폼으로 관리하는 모든 리소스를 싹 다 지우는 명령어예요. 리소스들이 묶여있는 걸 고려해서 안전하게 역순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죠. 테스트 환경 다 쓰고 정리할 땐 편한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진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명령어입니다. 물론 특정 리소스만 딱 찍어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럼 보통 작업 순서는 init하고 코드 고치고 플래너로 확인하고 괜찮으면 어플라이 하고 다 썼으면 디스트로이 이런 흐름이 되겠네요. 네, 그게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죠. 저도 간단한 프로젝트 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었는데요. 특히 플랜 단계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변경사항이 막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코드를 고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테라폼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스크립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최종 상태를 딱 적어놓으면 알아서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선언적인 방식이라는 걸 확 느꼈죠. 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근데 플랜 결과를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 말고 CI/CD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CI/CD 파이프라인에서 플랜 결과는 정말 중요하게 쓰이죠. 가장 기본은 플랜 결과를 아티팩트, 그러니까 파일 같은 걸로 딱 저장해서 코드 리뷰하는 사람이 변경 내용을 쉽게 검토하게 돕는 거예요. 리뷰할 때 편하겠네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플랜 결과물 내용 중에 특정 부분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단계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 같은 중요한 리소스가 삭제되는 계획이 딱 잡히면 파이프라인을 그냥 자동으로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비용 예측 도구랑 연결해서 예상 비용 증가가 얼마 이상이면 경고를 보내거나 이런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와, 자동 검증까지요? 네. 그리고 테라폼 플랜 마이너스 디테일드 엑시트 코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걸 쓰면 변경 사항이 있는지 종료 코드 2, 오류가 있는지 종료 코드 1, 아니면 변경 사항이 아예 없는지 종료 코드 0, 이걸 프로그램이 딱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하는 데 쓸 수 있죠. 이런 자동 검증 단계를 잘 만들어 두면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훨씬 안전한 인프라 변경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 플랜 결과를 활용한 자동 검증까지 가능하다니 CI/CD 파이프라인 안정성을 진짜 크게 높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데브옵스 면접 준비 자료 보면서 테라폼 상태 관리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실제 문제 상황들, 또 클라우드 기본 개념이랑 서비스 모델별로 데브옵스가 뭘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테라폼 핵심 명령어 워크플로우랑 활용까지 정말 깊이 있게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단순 정의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뭘 생각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아니면 공부하는 환경에서 테라폼 상태 관리나 인프라 변경 프로세스를 지금보다 딱 한 단계만이라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첫걸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팀 안에서 플랜 결과를 리뷰하는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오토 어프로브 옵션을 사용을 제한하는 작은 규칙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작은 개선 방안 하나를 찾아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